안녕하십니까. 메가법학원의 이찬엽입니다. 자, 형법 시간입니다. 형법 기출문제 시간인데 기출문제와 더불어서 기본 이론을 접목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형법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형사법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서 우리 형법, 이 실체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형법은 이 구성이 이제 있습니다. 첫 번째가 총론 이렇게 돼 있죠. 자, 구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형법이 어디에 속하는가 일단 봐야 돼요. 일단 형법이 이렇게 있죠. 형법의 어떤 의미, 형법의 존재, 가치를 한번 판단을 해야 됩니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그죠?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이에요. 형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와 형벌 그러니까 상당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이 형법은 학자들도 상당히 견해 대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종전에는 뭐 이 로스쿨이라든가 변호사 시험이 없었습니다. 사법 시험이라든가 이런 사법고시라고 했죠. 이 시험이 있을 때만 해도 이 학문적인 견해가 상당히 풍부하신 분들도 많고 이 견해에 따라서 어떤 답이 달랐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판례의 경향을 따라가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판례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법 조문을 가지고 우리가 접목해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형법은 토탈 해가지고 372조로 되어 있습니다. 형법의 구조 372조의 조문으로 되어 있다. 저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372조라는 것은 사실 이 접목된 거 많습니다. 단순한 372조가 아니라 중간에 무슨 뭐뭐의 이런 식으로 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딱 잘라가지고 372조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마지막 조문이 372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좀 아까 우리가 범죄 형벌이다 이렇게 결정됐고 자, 그러면은 형법은 어떤 법이냐면 실체법이라는 거예요. 실체법. 자, 실체법이다. 여러분들 실체법이다 그러면 실체란 용어가 상당히 여러분 생소할 겁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그래도 우리가 시험에 임박하면은 합격을 일궈내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실체 개념이 뭐냐? 원래는 실체 개념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그런 법을 원래 실체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형법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법에서는 실체법이다. 즉 내용을 가지고 따지는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내용을 가지고 따지는 법이다. 그렇죠? 이에 반해서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또 있죠. 형사소송법도 형사법의 한 바퀴에 해당합니다. 수레바퀴가 두 개가 있다면 왼쪽 수레바퀴는 형사소송법일 테고 오른쪽이 바로 형법이 되는 겁니다. 형법에 규정된 것을 절차적으로 우리가 구체화하고 나중에 이제 범죄에 대해서 실체 규명을 하는 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실체라는 것은 내용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만약에 절차법이다 그러면 뭐예요? 절차법은 바로 형식을 가지고 따진다. 형식을 가지고 따지는 법이 절차법인 겁니다. 자, 우리 형법은 그리고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공법이에요. 아시겠죠? 공법이다. 형법은 공법입니다. 사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즉 공법이라는 개념은 공익적,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공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분들은 곧바로 형법 1조부터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도. 그거야말로 공부를 첫 발을 잘못 디딜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념, 자,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은 이념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 이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범죄 형벌을 규정한 실체법 이렇게 했죠. 그러면 우리가 형법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총론, 자, 총론과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강론.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기본서와 그 다음에 조문이 나열이 달라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총론 조문하고 그 다음에 강론 들어가면은 우리가 볼 때 강론 처음에 배우는 건 살인죄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죠? 살인죄 같은 건 250조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나 우리 강론에 처음 보면 뭐예요? 무슨 간접죄, 내란 무슨 이런 죄가 돼 있죠. 내란죄 이런 거.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가 쫙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재를 보면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
법전의 편제와 그다음에 학문적, 이론적 편제가 전혀 다르다. 이런 것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총론과 강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총론은 뭐냐면 이 강론을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바로 총론이라고 합니다. 이 총론에는 뭐가 있냐면 총설, 그렇죠. 여기엔 총설 부분이 또 있어요. 같은 총인데 총설이고 총론입니다. 총설 부분에는 이 형법의 어떤 역사라든가 그다음에 죄형 법정주의 이런 것처럼 어떤 이론,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형법도 원리, 형사소송법도 원리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에 합격해야죠. 합격하려면은 예리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총설에 보면은 무슨 뭐 죄형 법정주의라든가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론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적용 범위라든가 장소적 시간적 적용 범위,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법전에 나와 있는 보호 어떤 형법에 대한 보호 목적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총설 말고 그다음에 이제 범죄론을 공부합니다. 총설 끝나면 범죄론. 자, 우리가 핵심 포인트가 범죄 아니겠어요? 자, 형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실체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만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범죄 성립 요소가 쭉 있어요. 종전에 이제 벨링이라는 사람이 범죄가 성립할 때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있다. 이런 3단계설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물론 불법과 책임으로 돼 있다는 2단계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학설은 잘 시험에 출제 안 되고 있고 오로지 가장 핵심적인 사항, 그다음에 우리가 정립된 사항에 대해서만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범죄론에서는 말이죠. 이 범죄론 말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죄수를 가지고 따지는 게 있습니다. 사실 죄가 몇 개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실체적 경합이냐, 상상적 경합이냐,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정학이라고 있습니다. 수용 단계로 들어가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교도소 생활을 얼마나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기 때문에 중차대한 문제가 바로 죄수론이 되겠는데 죄수론이라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곧바로 우리는 형벌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형벌. 자,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범죄 효과가 형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벌의 종류가 쫙 나옵니다. 지금 9가지 아닙니까? 그죠? 형벌도 있고 그다음에 형벌하고 좀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보완처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 보완처분과 보호관찰, 보호처분 이것이 1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실체법이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보완처분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완처분. 자, 그래서 이제 보완처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보완처분일 때 이걸 소급 적용할 건가 말 건가. 그리고 보완처분의 특별한 형태가 보호처분이 있거든요. 보호처분을 받았을 때 이것을 소급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매우 우리가 이제 판례 경향이 솔직히 여러 가지 뒤죽박죽인데 약간 절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가정폭력 특별법상 예를 들어서 보호관찰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경우가 일반 보완처분론과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문제를 풀 때 문제 경향이 항상 유지되고 있다. 그 폭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전제를 깔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는 뭐 범죄와 형벌, 그다음에 보완처분을 규정한 실체법이다. 이렇게 해야 정답인데 그래서 이제 보완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는 그 파트가 바로 형벌론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설은 죄형법정 이런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범죄론에는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성요건이 어떻게 돼 있는가 구성요건론, 그다음에 이제 위법성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책임론 뭐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자, 구성요건 같은 경우는 우리 수험생 분들이 자, 변호사를 준비하는 그런 수험생분들이 구성요건이다 그러면 잘 얘기를 못해요. 범죄가 요소되는 사항을 추상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이 바로 구성요건이 됩니다. 알았죠? 만약에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론인데 위법성론은 전체 사회 질서에 반하는 성질을 위법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은 뭡니까? 비난 가능성.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지금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처음 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법학에 대해서.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최고 정상까지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이 바로 이 강좌가 된다. 이렇게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책임까지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범죄론 쪽에 보면은 미수론이 또 미수론이 또 있어요. 미수론 있고 범죄가 항상 기수가 아닌 예외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불능미수, 뭐 장애미수, 중기미수론 여러 가지 이론이 또 등장합니다. 꼭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수론 말고 또 공범론이 있어요. 공범론. 자, 이거 공범론. 자, 범죄를 혼자 저질러도 죄가 되지만 여럿이 같이 합동해서 범죄를 또 저질릴 수가 있어요. 이런 범죄 파트가 바로 공범론이 되겠다. 공범 같은 경우는 공동정범, 뭐 간접정범, 교사범, 그다음 방조범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래서 각각 이론적 대립이 있는 부분도 있고 판례로 확정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특별한 또 범죄 형태가 또 있습니다. 특별한 범죄 형태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주로 여기서 많이 다룹니다. 이 고의 부분에서. 자, 구속요건 단계에서 고의가 있는데 여기 이제 특별한 단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과실범. 과실범이라는 특별한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게 있어요. 결과적 가중범.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범죄학을 공부할 때. 이 범죄론 부분에서는 다양한 이론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따질 게 뭐냐면 예비론 같은 게 또 있습니다. 예비죄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범죄를 예비한 것은 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죄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비 음모, 그죠? 이런 범죄가 또 여기에 이제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변호사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오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가장 대립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한다면은 앞으로 다가올 변호사 시험 여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체적인 파악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딱 들어갑니다. 강론에는 또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강론에서 우리가 다룰 것은 개인적인 어떤 범죄, 개인이 이제 개인한테 이제 보호받는 그런 범죄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개인적 보호에 가는 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파트를 나눌 수 있어요. 자, 개인적 법익.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법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이라든가 생명, 그 다음에 신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걸 따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물 같은 거, 재물을 타인이 이제 예를 들어 절취해 갔다, 그 다음에 강취해 갔다, 약취해 갔다, 이런 사취해 갔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범죄를 우리가 논하는 것이 바로 형법 강론 중에서 개인적 보호 법익에 관한 죄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가 강론에서 한 80에서 90%를 차지한다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변호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적 법익에 대해서 우리가 변호하는 것보다도 개인적 법익 침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민사법이랄지, 그죠? 물론 뭐 행정 절차라든가 행정법에 위반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국가 배상이라든가 손실보상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거는 민사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할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강론에서 이제 두 번째는 사회적 법익입니다.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개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보다 한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 출제되는 게 있는데 주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방화죄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문소죄, 그죠? 그 다음에 통화에 관한 죄 이런 거 있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가 이 사회적 보호 법익에 관한 죄에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도박에 관한 것도 가끔 출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긴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 또 초학도들이 볼 때는 또 갈 길이 또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법적 마인드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사료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적 법익을 우리가 또 살펴보는 겁니다. 국가적 법익. 이렇게 돼 있죠. 국가적 법익은 뭐냐면 국가 안위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주로 이겁니다. 이 국가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뭐 직무 같은 거 있죠. 공무원의 직무행위라든가 직무유기라든가 직권남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조심할 게 뭡니까? 뇌물 같은 거 있죠. 뇌물 범죄. 그다음에 형사 절차상 무슨 뭐 무고죄라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법정 증언할 때 그죠? 위증죄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국가적 법익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제를 딱 보면은 출제 경향은 판박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한 7, 80%가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부분, 그다음에 조문을 응용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형사법, 특히 형법, 지금 형법 시간이죠. 형법을 공부할 때는 조문과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판례 그 내용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형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는데 형법은 그럼 결론 내리겠습니다.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실체법이 되겠다. 절차법은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바로 뭘까요? 이 범죄와 형벌을 이 법에 규정했단 말이에요. 바로 죄형법정주의가 가장 핵심적인 파트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가장 1번 타자가 바로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죄형법정주의는 범죄 형벌을 미리 성문의 법에 규정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성문법주의를 죄형법정주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비교법적으로 볼 때 영국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판례법이죠. 불문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대륙법계를 우리가 개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대륙법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성문법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번 문제가 이건 거예요. 죄형법정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게 행위시법주의냐 아니면 재판시법주의냐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번 문제가 바로 죄형법정주의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급표 금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시법주의를 채택하느냐 아니면 재판시법 채택하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행위시법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재판시법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칙은 행위시법주의라는 겁니다. 즉 소급표 금지 원칙이 원칙인 겁니다. 자, 우리가 형법 제1조 볼 때 어때요? 1조 1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위시법주의죠. 범죄와 성립은 행위시법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은 행위시법주의다. 왜 행위시법주의입니까? 소급해서 적용하면은 불법적인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행위 시에 법률을 가지고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원칙이 항상 지켜지는 게 아니죠. 예외가 꼭 있습니다. 언제냐면 범죄 후에 말이죠. 법률이 변경됐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경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명백하게 형법 1조 2항에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신법에 따른다. 그죠? 신법이라는 것은 바로 재판시법입니다. 즉 뭐냐면 경하게 됐다든지 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때 이때는 신법을 따른다. 재판시법이 되겠죠. 자,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이 재판시법이니까 소급을 하는 거죠. 일종의 소급을 하는 겁니다. 행위시법은 소급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때 아니겠어요? 그럼 이 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법을 가지고 갔으니까 바로 소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예외 조항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면 재판이 이미 끝났어요. 재판 확정 후에 법률이 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형 집행을 면제한다. 이것도 일종의 이 신법 위주로 가는 그런 법조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인 이론이고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문제는 바로 소급과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형법을 공부할 때는 1번 문제가 바로 죄형법정주의, 그중에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 나와 있고 그다음에 소급표 금지 원칙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형법이나 형소법 공부할 때 심려가 좀 많죠. 판례가 왜 이렇게 많아? 너무 많고 내가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국 유일하게 이 판례를 완벽하게 정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판례 정리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판례가 나오면은 너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왜? 이론은 대립이 있지만 판례는 대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 문제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점수 맞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기출문제입니다. 사실 기출문제를 잘 풀어야 합격의 첩경이고 지름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면은 10페이지죠. 서론해갖고 형법의 기본 개념에서 형법의 의의와 성격 이렇게 돼 있죠. 의의는 뭡니까?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실체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되고 성격은 뭡니까? 성격은 공법이다. 공익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절의 죄형법정주의. 자, 이게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거죠. 자, 우리가 죄형법정주의다. 그죠? 자,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자, 죄형법정주의는 항상 우리 형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답이 이제 3번으로 돼 있는데요. 4번으로 돼 있는데 1번부터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폭력 범죄입니다. 특별법, 가폭법이죠. 규정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게 사회봉사명령 이게 중요합니다. 가폭법상. 사회봉사명령이다. 요거죠. 사회봉사명령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사회봉사명령도 역시 보완처분 맞아요. 보완처분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질을 갖긴 가져요. 원래는 보완처분은 소급할 수가 있어요. 원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형법에서는 보완처분을 형벌로 보고 있지 않아요. 원칙은 보완처분은 형벌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게 어떤 뭡니까? 실질적으로 신체이자를 해야 할 때, 자, 요거는 보완처분으로 보고 있어요. 자, 처분. 근데 원래 보완처분은 소급해도 되는 겁니다.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할 때는 이때는 소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급적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은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문제는 계속 출제됐습니다. 가정폭력 범죄.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처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다가 그죠? 개정된 시행령 전에 범죄에 대해서 그렇죠? 형벌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형벌 불속의 원칙에 반할까 이런 얘기예요.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이제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형벌 법규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했다. 그럼 재판시법을 적용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가볍게 바뀌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의 우리가 처벌의 목적이 있다.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 처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부칙으로 말이죠. 종전에 중한 거죠. 중한 형벌로 부칙으로 우리가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판례를 지금 이 책에서 봤을 때 이 내용도 상당히 많지만은 이 판례 내용을 고지고대로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형벌, 이 판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답을 딱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중요하지. 이것을 무슨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공부하면은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 우리가 취지를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행위 시에 없던 보호관찰 규정이 재판 시에 신설되어 이를 근거로 보호관찰을 명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거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할까?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것은 이 보호관찰 규정 자체는 보완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소급해도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
소급표 금지 원칙 요거 지나면은 상당히 뭐 탄탄대로입니다. 할 거 없습니다. 별로. 이 앞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죄형법정지 이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사항입니다. 1억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중하게 정한 개정형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경우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이런 뜻이죠. 노역장 유치기간 여기 있잖아요. 요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노역장 유치 이 기간을 정한 거 있잖아. 이 법이 정하기 전에 범죄를 이때 저질렀다는 거예요. 범죄 저지른 것은 이 전이라는 겁니다. 전. 그런데 요게 말이죠. 나중에 이 노역장 유치에 관한 그 사항이 이 규정이 된 이후에 이때 공소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자, 말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이 범죄 저지른 것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된 후에 공소 제기가 된 것은 적용한다는 것은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는 불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형벌 불서구 원칙에 위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결국에는 이 법을 이때 개정된 이 법을 가지고 이 개정 전에 범죄에 소급한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이제 해설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노역장 유치 조항의 시행 전에 행한 범죄를 공소 제기 시기가 노역장 유치 조항의 시행 이후면은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범죄 당시보다 불리한 법률을 적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노역장 유치 기간을 플러스한 것은 솔직히 이런 얘기죠. 범죄가 중하게 바뀐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뭐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쪽에 보면은 이런 내용도 약간 나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자, 5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DNA 확인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됐다. 자, 내가 말이죠. 지금 교도소에서 수용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도 적용을 할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적용할 수가 자, 어때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왜? 공익 목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이 사람 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공익이 더 중요하다. 아시겠죠? 이 공익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당사자 손실보다 당사자는 누굽니까? 바로 수용자가 되겠죠. 수용자 손실보다 전체 사회의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를 더 가치를 두었다. 이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죄형법정주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범죄 성립과 그다음에 우리 형법에 대한 전체적인 이론을 한번 살펴봤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바로 1번 문제였다. 죄형법정주에서 바로 소급표 금지 원칙이 가장 힘들다. 근데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소화를 하게 되면은 한 문제를 그냥 맞추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여러분 중에서 다 뭐 나중에 학자가 되는 분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공직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을 테지만 우선은 합격을 해야 된다. 여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